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백주 대낮에 신림역 인근에서 칼부림 사건을 일으킨 피의자가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묻지마 범죄였습니다. 집 밖도 위험하지만 집 안도 위험합니다. 전국에 테러 의심 소포 987개가 배달됐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에서 안전한 곳은 과연 없는 걸까요? 오늘 이 소식 자세하게 전하겠습니다.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톱10 전문가 4분 소개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대낮에 신림동에서 무고한 시민들에게 가해진 무차별 칼부림 사건입니다. 어제부터 많이들 접하시고 놀라셨을 텐데 오늘 관련 속보들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동아일보 이정원 논설위원, 사건 개요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어제 오후 2시 10분쯤이었죠.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그 상가 골목에서 33살 조모 씨가 한마디로 묻지마 칼부림 사건을 벌였습니다. 한 140m 되는 그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무차별 공격을 한 것인데, 이렇게 20대 남성 한 명을 찔러서 사망케 하고 나머지 3명도 지금 위독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 4명의 그 피해자가 발생하는데 한 3분, 뭐 길어봤자 10분도 안 걸린 시점이라고 하는데 계속 일면식 도 없던 이런 사람들한테 칼부림을 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 처음에는 그냥 지나쳤다가도 되돌아와서 다시 찌르는 이런 모습도 보였다고 하고, 다만 경찰이 오자 순순히 붙잡혔기는 하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 세상 살기 싫다, 뜻대로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기는 한데 그 과정에서는 지금 계속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무엇보다 맨 처음에는 뭐 펜타닐을 복용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그 조사를 해 보니까 음성 반응이 나온 거죠. 예. 그러고 나니까 이제 또 말을 계속 바꾸면서 정신 감청을 요청하고 뭐 그러고 있는 상태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검은색 남성 손에 흉기를 들고 있고 지나가면서 무차별로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아까 이정원 논설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한 명은 사망했고요. 20대 남성이 사망을 했고 3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1명은 퇴원을 했다고 하고요. 2명도 원래 당초에는 1명이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으나 1명도 다행히 조금은 상태가 호전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오늘 이 관련돼서 경찰의 수사 속보가 나왔는데 장혜미 변호사님. 네. 이 남들이 행복하는 걸 보기 힘들었다. 나만 불행한 것 같다. 이래서 찔렀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횡설수설하면서도 내가 굉장히 불행한 데 비해서 남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좀 견디기 어려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었다라고 하고요. 지금 뭐 이모랑 같이 함께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 현재 정확하게 왜 이런 범행에 이르게 됐는지를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서 경찰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붙잡힐 당시에도 뭐 크게 저항하거나 하지 않고 나는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저렇게 화면에 경찰이 왔을 때 순수하게 앉아서 체포가 됐고요. 저렇게 태연하게 사람을 4명이나 찔렀는데 저렇게 태연하게 앉아 있을 수가 있느냐,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현재 정신감정에 대한 국가수의 정밀 감석을 의뢰한 상황인데 이 진술 자체도 굉장히 횡설수설합니다. 아까 짚어주신 대로 처음에는 마약성 진통제의 일종인 펜타닐을 본인이 복용했다라고 하다가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내가 사실은 복용한 사실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 1년의 범행의 과정을 보면 너무 이례적입니다. 이 온몸에 좀 혈흔이 묻은 상태에서도 이 골목을 활보하기도 했고요. 테이저건을 갖고 이 체포에 시도하는 경찰들에게 아무런 저항을 하지도 않았고, 이런 1년의 과정을 봤을 때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부도 경찰이 열어놓고 수사 중입니다. 예. 자, 이민찬 부대변인. 지금 흉기에 피습된 사람이 다 남성입니다. 그리고 대낮이고요. 또 같이 또 동행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백주 대낮에 저렇게 남성을 상대로 힘이 있어 보이는 남성인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그 점이 이번 사건의 매우 좀 특이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이런 묻지마 범죄는 소위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가 많았는데요. 이번 범죄 같은 경우는 주로 남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위 남성에 대한 어떤 열등감이나 피해의식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것을 발로해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추정이 가능합니다만 아직까지 정확한 범행 동기는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렇게 태연하게 앉아 있을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워낙 지금 보여드렸던 영상 저희가 많이 가리고 이렇게 영상을 잠깐 스톱을 시켜놓고 보여드렸습니다만 굉장히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 화면도 보면 멀쩡히 저 앞에 가서 지나가는 남자에게 저렇게 흉기를 휘두르는 모습이 참으로 흉악하고 위험한 장면들이 많은데 선생님 도대체 아직까지 동기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 보니까 가기 전에 할머니 집에 들렸다고 하고요. 할머니 집에 들렸다가 흉기는 미리 구입한 걸로 보입니다. 어디서 구입했는지 그거는 확인을 좀 해봐야겠습니다만 저게 과연 계획된 범죄인 건지 우발적인 범행인 건지 아직은 알 수 없는데 보시길 때 어떠세요? 뭐 제가 보기에 저도 지금 단정적으로 예. 좀 이게 말하기는 어렵고요. 예. 지금 이제 특히 이분이 뭐라냐면 이게 펜타닐 조금 전에 마약 복용을 주장했었잖아요. 처음에.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게요. 미국의 질병본부 통계에 의하면 2017년에 1년 동안 약물 중독 사망자 7만 명 중에 그중에 펜타닐이 45%가 증가할 정도로 엄청나게 중독성이 강한 겁니다. 예. 근데 지금 간이 검사 결과는 이제 음성이니까 정밀 검사 중에 있는데 아마 이제 허위 진술이라면 이게 그 동기는 저는 이제 아마 형량을 좀 강정해 보자. 마약 환각 상태라면 이게 심신미약이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게 허위 주장인 게 아닌가. 이렇게 본다면 치밀하게 의도적인 범죄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게 그런 허위로 이게 마약 복용까지 주장해서 감형을 시도했다면 그럼 이게 충분히 그걸 이게 모든 걸 의도했다. 이래 볼 여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냐면 이게 백주 대낮에 흉기를 들고 있었고요. 흉기를 이렇게 뒤춤에 숨기고 이렇게 다니면서 범행된 상황을 물색하다가 갑자기 들어가서 흉기를 휘둘렀다는 거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우발적인 범죄라고 보기에는 너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감형까지 노리고 허위 진술까지 준비했다면 저는 이게 상당히 의도된 게 아닌가 예. 이렇게 계획 살인으로 보입니다. 예, 저렇게 멀쩡하게 뛰어오다가 앞에 주황색 남자가 보이니까 주황색 남자한테 다가가서 뒤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어떻게 안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좀 너무나 무서운 세상이고요. 밤도 아니고 저렇게 대낮에요. 2시경에. 자, 근데 사실 정 변호사님. 네.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 이 말을 떠올리면 얼마 전에 또 비슷한 일이 있었잖아요. 정유정 사건이라고. 거기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지 아닐지는 미리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본인의 어떤 처한 개인적인 상황을 상당히 범죄로 이걸 좀 나타내는 정유정 케이스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본인이 원하던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고 이 부모의 이혼으로 이제 새어머니 그리고 새할머니와 같이 거주하는 본인의 환경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이 불만을 타개하는 하나의 방책으로 살인을 결단하게 된 겁니다. 이걸 결의하게 됐는데 상당히 집요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기도 했었죠. 왜냐하면 과외 사이트를 통해서 무려 54명의 과외 선생님들에게 접촉을 한 겁니다. 마치 본인이 학생인 것처럼 가장을 하고 학부모인 것처럼 꾸며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 범행을 본인이 처한 상황을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범행에 이른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사회적인 관리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걸 이번 또 신림동 사건을 계기로도 다시 한번 환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에 오늘 이 사건 현장에 3시쯤에 지금 5시 55분쯤 지나고 있는데 한 3시쯤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사건 현장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 저희가 사진과 함께 또 영상과 함께 보여드릴 텐데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돌아가신 분의 피해자 명부 그리고 유족께도 정부에 강요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뭔가 사이코패스 범죄로 보이고 그거는 체계적으로 대비할 때가 되었고 대비하기 어려운 사이코패스 범죄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예방하는 것도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 느끼고 정부 강요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안 자체에 대해서 계기로 해가지고 저희가 이런 사이코패스 범죄를 예방하고 막을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좀 더 연구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께 이번 사태의 피해자들을
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민차 문대인. 법무부 장관이 경찰의 수장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현장에 나타난 게 좀 이례적이네요. 뭐 그렇지만 법무부 장관은 이 관련된 여러 사건에서 주무장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사진에 지금 나오지는 않았지만 신림역 이 사건 현장에는 지금 추모 행렬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예. 이 한동훈 장관도 이 그곳에 가서 고인을 추모하고 이 같은 발언을 했는데요. 사건 현장, 그러니까 10여 분 동안 그 주변도 직접 둘러봤다고 합니다. 이 한 장관은 이 사건을 사이코패스 범죄를 보는 듯한데요. 예. 이 관련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좀 촘촘한 대책이 마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장 변호사님, 네. 저희가 화면에서 여러 차례 뭐 보여드리는 게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저 영상이 굉장히 화제가 된 게요. 잔혹한 영상이 SNS를 통해서 또 유튜브 등등을 통해서 너무 빨리 퍼져나가면서 저희는 방송에서 그런 잔인한 장면들을 전부 다 보여드리지 않지만 SNS상에서는 그대로 여과 없이 다 그렇습니다. 보여져서 굉장히 그것을 보고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추정키로는요. 그 인근에 있던 점포 안에 있었던 CCTV가 아마 온라인상에 유출된 게 아닌가 예.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잔혹한 영상, 누군가 봤을 때 공포감을 유발시키는 영상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했을 때 처벌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느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에 공포감을 유발하는 영상을 SNS나 온라인상에 올렸을 때 처벌하는 조항이 있기는 한데 이거는 굉장히 의도성을 갖고 반복을 해야지만 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했는데 이건 단순히 처벌 조항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유튜브의 알고리즘 시스템 등에 의해서 원하지 않는 미성년자나 노약자분들이 무차별적으로 접근하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올리는 것은 상당히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혹시 노약자나 또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은 이게 알고리즘에 혹시 의해서 이런 영상들이 무차별적으로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이젠 택배나 우편물도 마음 놓고 받기 어렵게 된 걸까요? 해외에서 수상한 소포를 받으면 절대로 뜯어보지 말라. 전국에 주의보가 떴습니다. 자, 이정원 논설위원. 어디서 온 그 위험한 소포들인가요? 일단 지금 가장 먼저 문제가 된 것은 대만에서 온 겁니다. 예. 그 대만발로 그 청와 포스트 뭐 이런 식으로 영어로 적혀 있는 것들이고요. 타이베이, 타이완 써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전국에 무작위로 지금 유포가 됐는데 하루 동안 접수된 것만 1,000건에 가깝습니다. 서울뿐만이 아니고 대전이나 경기 등에서도 지금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문제가 된 것은 이거를 열어본 사람 일부가 이제 어지러움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위 이제 백색 테러 같은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과거에 이제 9.11 테러 이후에도 미국에서 이제 소위 그 탄저균 테러 같은 게 있었던 그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제 약간 우려를 했던 상황이고요. 실제로 명동에 있는 우체국은 이런 소포가 나오면서 건물 전체가 통제가 되고 또 1,700명이 대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폭발물이나 방사능 화학물질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됐는데 현재까지는 모두 음성이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이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리고 신고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얘기하겠습니다만 일단 개봉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장 변호사님, 이게 네. 어떤 거는 비어 있는 것도 있고요. 지금 보면 배송 신고가 들어온 게 용인, 대전, 울산, 함안, 제주. 이 울산에서 처음에 이제 접수가 되면서 뜯어본 3명이 호흡곤란을 일으키면서 굉장히 처음에 공포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다행히 다른 곳에서는 들어있는 물건들이 립스틱, 완충제 뭐 이런 저렴한 물건들이 들어있다고 하는데 아니 이게 바로 대만에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이게 중국을 갔다가 대만으로 와서 우리나라를 왔다는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네. 이 소포비가 더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만 측의 설명을 들어보면 중국에서 이제 대만을 경유해서 온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게 본인들로서도 비용이 들어가는 행위를 하는 건데 아마 의도가 있다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예. 이를테면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얻으려고 했다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이게 물건을 배송한 척하고 본인들의 매출 그리고 어떤 영업 실적이 좋다라는 걸 이제 외부로 알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차별적인 택배를 비교적 이 저렴한 물건을 통해 가지고 보냈다.
라는 지금 추측도 나오고 있고요. 그게 브러싱 스캠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사기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실제로 송장 넘버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 해외에서도 배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이런 물건을 판다라는 걸 이 인터넷상에서 홍보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만약에 이 울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구토 증세, 어지럼증 증세를 호소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의 가능성도 사실 열려 있어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게 어떻게 된 연유인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내가 주문한 물건이 아닌데 집에 와 있다라고 하면 의심을 하고요. 112나 119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한 대만 대표부에서도 이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대만에서 보낸 제품이 아니고 중국의 선전에서 대만을 경유해서 들어온 거니까 우리도 철저하게 검사를 해보겠다, 조사를 해보겠다라고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정원 논설위원이 이런 경우에 112, 119 신고 말고 다른 거 주의할 게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제일 기본은 일단 조금 의심이 된다. 누가 보낸 건지 모르겠다. 심지어 해외에 이상한 주소가 적혀 있다. 그러면 절대 건드리지 마십시오. 이게 그 화학 물질이나 뭐 이런 독극물일 경우에는 열기만 해도 이제 기체 같은 게 이렇게 나오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12 같은 곳에 신고하시는 거, 그리고 건드리지 마시고 열지 마시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고스란히 이제 신고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그 대만 대표부에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나 외교 문제가 될까 싶어가지고 어제 먼저 이제 대만 대표부가 홈페이지에 우리가 이제 세관기구를 통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발송돼서 중국을 경유한 것으로 확인됐다까지 얘기한 이후에 다시 또 이제 그 대만 행정원 부원장이 중국 선전에서 나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철저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제 얘기 나왔지만 브러싱 스캠 같은 소동일지 아니면 실제 뭐가 섞여 있을지 여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어쨌든 마지막까지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저희 이쯤에서 사건 사고 소식 정리하고요. 자, 교육계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20대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일선 교사들이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 모여서 집회를 열었는데요. 집회에 참여한 초임 교사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초임인 저에게 학폭 터진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저 내가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서 학폭으로 번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 정도는 들어줘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아이를 괴롭힌 아이는 철저히 사회적 매장을 당해야 한다. 답사를 갈 때 동의 없이 몰래 따라와서 교사를 도찰하는 행위. 더 이상 우리 아이가 참지 못하면 그 애를 때릴 것 같다는 등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원과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저 이런 직업인가 보다. 묵묵히 견디면서 정신 차려보니 정신과 상담을 예약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보신각에서 선생님들이 다 모였는데 이거는 누군가의 집회의 주최 측이 있는 게 아니고 선생님들이 SNS를 통해서 모여보자. 스스로 모임이라고 합니다. 왼쪽이 그렇고요. 오른쪽은 또 전교조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도 열리기도 했습니다. 보면 화면이 좀 다르죠? 들고 있는 피켓 색깔도 다르고요. 자, 이정원 논설위원. 이 아까 연단에 올라섰던 초등학교 신임 교사라는 분이 내가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정신 차려보니 내가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에 폭발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학생 인권을 중시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교권이라든지 교사로서의 어떤 수업권이 약간 침해된다는 이런 이게 문제 제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동안 일선 교사들이 상당히 많은 폭력과 갑질과 불공정, 폭언, 모욕 이런 것들이 이제 시달렸다는 그런 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삼중보호라고도 하는데요. 교권은 추락하는데 어떻게 존경을 못 받는 풍토는 또 있고 또 합당치 않다고 느껴지는 처우,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에 숨진 극단 선택을 한 교사의 경우에는 지금 그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 학부모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은 또 서초구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마땅히 호소할 때도 없는 이런 교사들의 울분이 폭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쏟아져 나온 이런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지금 그 서초구 서희초 학교 앞에는 화합만 한 1,500개가 나왔다고 하고 학교 담장을 다
둘러가면서 이제 교사들이 줄을 서서 지금 추모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번에 조금 바로 잡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지난해만 해도 교사들이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라고 답변한 어떤 여론조사에서 한 95%가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있고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답변이 나왔었는데 정말 이 정도였나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장 변호사님. 네. 오늘 저희가 초등학교 교사가 낸 성명서 들고 있는 영상을 사진을 좀 보여드릴 텐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전국 초등학교 교사 성명서라고 하면서 학부모에 의한 인권 침해 여부, 이런 교육 당국이 이걸 방치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부모에 의하면 조속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무차별적인 폭언, 신체적 폭력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생존권 보장에 대한 교육부의 대처 방안을 강력히 요구한다. 자, 지금 선생님들 측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교권 침해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준비를 했는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침해 사례들이 있는지. 일단 학교 폭력이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학교 측에 문제 제기를 한다기보다는 또 교육청 측에 먼저 연락을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선생님들께 교권 침해를 누구로부터 당했냐라고 물으면 사실 한 절반 가까이가 학부모로부터 받았다라고. 그러니까 학생보다는 학부모.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도 교권 침해가 일어났을 때 그 부분을 교장 선생님이나 교관 선생님들께 알려드리면 즉각적인 휴가나 아니면 분리 조치 등을 하도록 매뉴얼은 마련돼 있지만 그렇게 처리를 실제로 하다 보면 학교에서 은폐하려는 거냐 뭐냐라고 학부모들의 반발이 또 상당히 강하다는 겁니다. 이런 교육 현실 속에서 현장에서 교육자들이 전혀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이 해당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한 아이가 같은 반 아이의 이마를 연필로 좀 긁으면서 학교 폭력으로 문제가 비화됐는데 이 부분이 사실 그 현장에서 잘 마무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됐다라는 교사들의 제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왔다라고 알려지는 바로는 당신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바로 변호사다. 왜냐하면 지금은 학부모의 직업을 이 교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교사들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알고 싶지도 않다는 거예요. 아이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다른 정보로 불이익을 줄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본인이 먼저 학부모가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일 처리를 그렇게 하느냐. 아이들 어떻게 대관절 교육 현장에서 케어하고 있는 거냐. 당신 선생님이 맞느냐라는 취지의 폭언도 있었다는 이런 전언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확인 필요해 보입니다. 예, 서 변호사님. 과연 교육 현장의 교권의 추락이 어떤 일 때문에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일선에서는 이제 교원 단체에서는 이게 학생 인권 조례, 그러니까 학생의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 선생님들의 권위가, 선생님들의 인권이 오히려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저는 옛날에는 이제 그 군사부 일체할 때요. 그때는 이제 그 서성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이 정도로 이게 옛날에 우리 서성은 부모님과 똑같이 존경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학생 인권 조례 내용을 이렇게 봐도 너무 심해요. 대표적으로요. 예를 들어 이제 그 차별받지 않은 권리다. 예. 근데 우리가 보통 평등권이라 하더라도 합리적 차별은 되는 거 아닙니까? 불합리한 차별은 안 되지만 그렇다면 이게 잘하는 학생은 칭찬해주고 또 이게 못하는 학생은 질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무조건 차별받으면 안 되니 그러면 이게 칭찬이나 격려도 못하는 거냐? 이런 게 논란이 있고. 그러니까 누구에게 칭찬을 하면 상대방한테는 왜 쟤만 칭찬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원래 헌법의 평등 개념에도 안 맞는 과잉이고요. 그리고 이제 휴식권도 있다. 휴식권. 이 말을 저도 일일 교사로 제가 강의를 갔더니 많은 학생들이 자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일 진로 특강을 갔어요. 몇 학년? 중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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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이게 자고 있어도 이게 함부로 혼내거나 깨우지도 못해요. 휴식권이 있다. 이런 게 권리도 있고. 예. 또는 이제 요즘 핸드폰 있잖아요. 가지고 이게 찍는다든지 이런 게 사생활의 자유에서 휴대전화로 이게 선생님 녹음이나 촬영 이런 거는 이게 명백한 교권 침해 아닙니까? 저는 이런 거는 이게 빨리 개정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당연히 학생의 인권은 강조돼야 되죠. 올라가야 되죠. 근데 보면 소지한 휴대전화로 교사 녹음을 촬영한 사례도 있었고요. 사실 이렇게 저희도 예전에 보여드렸던 장면이 있는데 학생이 이렇게 뒤에 누워서 휴대전화를 충전하는 그런 아주 충격적인 영상도 있었는데 아니 잠자는 학생이 공부하라고 깨우는 것도 안 되고 휴대전화 요즘에는 이제 걷어가지도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휴대전화를 막 그러면 공부하는 중간에 막 사용해도 나무랄 수 없고 어떻게 그러면 과연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라는 것이냐
여기에 문제 제기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돌아오는 건 소송이고 학교에서 책임져주지도 않고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선생님들이 결국은 폭발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교사들이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너무나 부족하다. 그리고 어디 마땅히 호소할 데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다른 나라만 해도 교사들의 어떤 교권 보호가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애 상담을 해봤을 때는 이제 따로 거기는 그 담임 외에 카운슬러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그 교육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한 학생의 손해에 대해서는 교사 책임을 또 인정하면서 어떤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창구도 약간 이렇게 통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뉴욕주 같은 경우는 그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최장 15일까지 구금을 하고 또 벌금 $250를 물린 사례들이 있고요. 위스콘신 주만 해도 또 $300 벌금 부과한 사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식의 과도한 어떤 뭐 불만이라든지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학부모에게도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또 하겠다라는 어떤 경고이자 상징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도 좀 참고할 만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 이민찬 부대님, 정부 여당, 특히 교육부 등등에서도 이 학생 인권 조례에 대해서 좀 지나친 면이 있다, 수정이 필요하다,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교사들에 대한 학부모들의 여러 비판과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 교사가 제보를 했는데요. 이 서희초 교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기리기 위해 교사분들이 근조 리본을 여러 SNS에 게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도 간섭을 한 학부모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행위는 좀 중단되어야 하고요. 연결되지 않을 권리, 그러니까 교사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이 퇴근 이후 또 근무 시간이 아닐 때는 사생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이 정부 여당에선 이 추락한 교권을 바로 세우고 학생의 인권만큼이나 교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건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 처음 알려지면서 가짜 뉴스 역시 무분별하게 유포돼서 또 다른 피해를 낳았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교사가 교실에서 굳이 했다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학교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안에 현직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 국민의힘 소속 3선 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죠. 이 사안도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추가 취합된 내용이 있어서 정확하지 않은 정보였다고 제가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혹시 못 들은 분 있을까 봐 다시 정정합니다. 이거는 추가 취재를 통해서 보다 신뢰할 만한 정보가 취합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 변호사님. 가짜 뉴스를 유포해 교사 사망에 여당 중진 의원이 연루가 돼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나니까 추가 취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는 가짜 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법적 소송을 하겠다 제기했죠. 자,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두 군데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첫째는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명예훼손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한기호 의원한테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본인이 한기호 의원 이름은 말 안 했지만 국민의힘 소속의 삼성이다. 근데 이미 인터넷 카페에 있잖아요. 마음이라든지 거기에 여러 가지 추정상 한기호 의원 이름이 많이 거론되고 있었어요.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삼성이다. 이거는 이제 한기호 의원 이름을 말한 거와 똑같습니다. 김어준 씨가. 따라서 이제 두 개의 명예훼손이 되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 이유로 엄벌에 처해야 된다 봐요. 첫째는 이제 김어준 씨의 가짜뉴스가 상습적입니다. 바로 이제 세월호 고의 침몰설부터 최근에 이태원 참사,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생태탕 거의 다 이게 가짜뉴스. 이걸 이게 여러 번 했거든요. 이게 문제고. 두 번째 질이 안 좋은 거는 사과를 안 해요. 지금도 이게 국민의힘이나 한기호 의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해요. 아니 본인이 취재를 한다는데 취재의 가장 기본은 누구한테부터 물어봐야 됩니까? 한기호 의원한테 물어봐야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취재 아닙니까? 전혀 안 물어보고 인터넷 카페나 인터넷 보고 그걸 그대로 옮긴 게 취재입니까? 저는 이번에야말로 어떻게 저는 지금까지 김어준 씨가 엄벌 안 받고 있는 게 납득이 안 돼요. 예. 이 가짜뉴스의 해악은 정말 우리 큽니다. 이번에야말로 저는 이게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된다. 이래 봅니다. 자, 이민찬 부대변인. 한기호 의원에게는 처음에 이 카페 등에서 최초 유포자,
그러니까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연루돼 있다라고 했던 분이 와서 사과를 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본인이 법적 책임을 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한 의원을 찾아서 국회의원의 본관으로 찾아가서 직접 사과를 하며 울며 불며 매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때는 늦었겠죠. 이런 악성 글, 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교묘히 비틀어서 정쟁화하고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 부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합니다. 가짜 뉴스는요, 국론을 분열시키고 이런 국민 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아주 나쁜 요소입니다. 근데 이 김어준 씨를 보면 아주 악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요, 상습범입니다. 과거에도 한미일 군사훈련이 무슨 한국 군이 자위대의 지휘를 받는다는 등, 김건희 여사의 망사 모자가 영국 왕실만 한다는 등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짜 뉴스를 수시로 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쟁을 유발해서 정권에 오히려 낙인 찍는 효과만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고요. 저는 민주당에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김어준 씨와 결별을 선언해야 합니다. 이미 신뢰를 잃은 김어준 씨와 결별을 선언해야만이 민주당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방송하다가 실수할 수 있고 말이 헛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잡으면 되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안 된다는 것이 늘 이제 문제가 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당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2008년 광우병 사태에서 사드 사태를 거쳐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에 이르기까지 무책임한 선동 정치를 일삼는 상황을 끊임없이 봐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급속히 퍼지는 거짓과 괴담이 극단적인 선동 정치를 유발하는 현재의 정치 상황에 대해 근본적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짜 뉴스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요, 이 사진들 때문입니다. 제가 사진을 한 3장 준비했는데 해외 사례입니다. 해외에서도 이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자, 이정원 논설위원님 보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저게 얼마 전에 미국 국방부 펜타곤이 공격받았다 이런 내용으로 알려졌던 그 사진이었는데요. 트럼프 나오네요. 그리고 이거는 트럼프가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찰들한테 쫓기고 그리고 이제 끌려간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다 AI가 조작한 사진으로 지금 판명이 됐죠. 가짜 뉴스라는 거죠. 네, 저 사진만 해도 저게 나왔을 때 진짜인 줄 알고 실제로 주가가 요동치는 정도의 어떤 사회적인 파장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저거 외에도 CNN 앵커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얘기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내년 대선에서 이게 선거 결과를 움직이는 정도의 파장을 미칠 것이다라는 우려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 총선에서도 당장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글이나 메타 같은 그 미국의 7개 주요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이 AI로 만든 콘텐츠에는 워터마크를 넣기로 지금 결정을 했습니다. 이 일종의 안전장치가 되는 것인데 AI 합성 사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아직 한국에서는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문제인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 이렇게 잘못된 영상은 그리고 사진은 유포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한 것 같은 그 맘카페 그것도 지금 3시간 만에 한 3만 명이 넘게 봤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이게 문제가 됐을 때는 돌이키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초로 처음부터 이 문제를 좀 바로잡는 노력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지난해 야권 인사들로부터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었죠. 먼저 과거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바뀌는 게 이게 이제 천공이 다녀간 직후입니다. 건물에 비가 샌다, 페인트가 벗겨졌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관저가 바뀌는 것이죠. 천공이 다녀가고 나서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바뀌었다. 이 선후 관계는 확실하다는 거죠. 어떤 차량이 오갔는지는 다 밝혀라. 추가 수사를 해라. 차량 출입 기록들, 번호 확인은 다 해라. 저는 확신 아닌 확신을 갖고 있어요. 천공이 왔다는 거에 대해서 한 번도 제 자신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자, 관저 이전 과정에 무속인이 개입했다는 의혹.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여러 가지 말을 보탰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천공의 알리바이를 증명할 CCTV를 공개하십시오. 의혹 해소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의무입니다. 천공의 당시 행적을 알리바이를 조사해서 공개하는 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천공은 대선 이후에도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마치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행동해 왔지만 대통령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긴밀한 관계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염려가 두려워서입니까? 예, 이 대통령실은 관저 이전에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4월에 경찰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천공은 다녀가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다녀갔는지가 이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경찰이 보면 3월 한 달간의 CCTV를 여러 개를 돌려봤더니 천공이 다녀갔다는 영상은 발견하지 못했다. 수사관들이 수천 시간 넘게 시청을 해봤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다. 이렇게 경찰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은 관상과 풍수 전문가로 알려진 백재권 사이버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 교수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백재권 교수 본인은 지금 아직 저희가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아직 확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만 본인의 이제 이름이 지금 결국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엄청나게 이것도 가짜 뉴스입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국론이 분열됩니까? 저는 이 부분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천공이라고 단정한 이런 분들에게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제가 방송에서 옛날에 수염만 있으면 다 천공이냐, 수염 보고 이게 다 천공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천공에 살아온 이게 양력, 경력은 좀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백재권 씨는요, 이분은 진짜 전문가입니다. 대학의 교수고 전문 박사입니다. 이거는 미신 무속이 아니에요. 저는 옛날에 고려시대 또 이게 그 도선 대사가 있고 조선시대도 이게 무학 대사가 있잖아요. 이런 게 풍수지리는 과학이에요. 이거는 우리 고유의 과학입니다. 따라서 저는 관절을 정할 때 풍수의 진짜 전문가라면 창관해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속이 아니에요. 그럼 이게 진짜 무속은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옛날에 이재명 대표의 그 부모님 무덤에 있잖아요. 여기에 기자를 써가지고 이재명 대표는 확인도 안 해보고 살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자거든요. 무덤에 돌에 기자를 써서 기운을 북돋운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무속인데, 그러나 이게 관절을 정하거나 수도를 정하거나 이럴 때 풍수지리를 왜 배산임수나 여러 가지 있거든요. 이거는 저는 과학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풍수지리는 과학이라는 건 좀 지나친 거 아닙니까? 풍수지리가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사람들이 이제 보고 관상이나 뭐 사주 이런 걸 보지만 과학이라고 하면 좀 지나친 면이 없잖아 있는. 그렇지만 이게 그 천공하고는 이게 전혀 경력이나 모든 게 다른 전문가고. 예. 저는 그래서 이게 그 천공이라고 단정하는 가짜뉴스 맞잖아요. 그렇게 엄벌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장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민주당에서는 과연 관절을 보러 가는데 천공이든 백재권 교수든 민간인이 가서 그렇게 조언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러면 천공은 가면 안 되지만 관상을 보는 사람, 풍수지리를 보는 사람은 가도 된다는 논리인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분이 엄청난 전문성을 가졌냐. 풍수지리가 과학이란 말에도 동의하기가 어렵지만 칼럼에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윤석열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일 때도 이 칼럼을 막 썼는데요. 악어상이라서 굉장히 뭐 양보를 하고 크게 될 인물이다. 김건희 여사는 공작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기도 했었죠. 언론사 사주가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났을 때 대동했다는 관상가라는 이야기도 지금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했을 때 관저라는 곳은 대통령의 안위와 관련되는 겁니다. 생활을 하는 곳이거든요. 그렇다면 보안과 국민 또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 그 옮기는 데 있어서 옮기는 것 자체도 사실 국민적인 협의가 없었는데 옮기는 과정조차 이렇게 불투명하면 어떻게 대통령과 집권 세력을 국민들이 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천공을 아마 이 백 교수로 오인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증언들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마스크를 쓰고 있고 밑으로 수염이 나와가지고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무도 드나들지 않았다는 경찰 수사는 어떻게 보면 허위입니다. 이 관상을 보는 사람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 이
결과적으로는 천공은 아니었지만 이걸 범죄로 명예훼손으로 의율할 수 있을 것인가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 자, 지난 2월이죠.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시에 카니발 2대로 왔고 그리고 당시가 아직 코로나 시기여서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서 그 사람이 천공인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마스크 밑으로 긴 수염이 있어서 아, 저 사람이 천공이구나 라고 확인했다는 겁니다. 앞서 서 변호사가 얘기를 했지만 이 수염이 이제 길다는 그런 공통점 때문에 오인을 했을 수도 있고 아직까지 정확하게 경찰이 공식 발표를 하기 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만 또 당시에 마스크도 쓰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자,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을 예언해서 유명해진 사람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 예언 능력을 높이 사서 관저 이전을 조언받았나 의심스럽다. 지금이 풍순 전문가가 궁궐터 정해주던 조선시대인가. 국정도 그러면 관상가, 점수사 모셔다가 조언 듣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 정치인이요. 자신들이 주장을 하는 게 사실이 아니니 밝혀지면 사과하는 게 도리입니다. 가짜 뉴스로 드러나고 있는데 민주당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더 공격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머무는 사저입니다. 사저를 정할 때는요, 이런 풍수지리 전문가뿐 아니라 다양한 각계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뭐 여러 보도에도 나왔지만 이날 대통령의 이런 사저를 둘러보러 갔을 때는 이 백 교수 말고도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도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건 다양한 겁니다. 또 이 백 교수는 육군 참모총장 공관을 추천을 했는데 여러 경우나 여러 점을 고려해서 대통령께서는 외교부 장관 공관을 선택을 한 겁니다. 이런 종합적 판단을 하는 건 결국 대통령의 몫입니다. 이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정쟁으로만 이 소재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 2019년으로 시계를 돌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이전을 공약을 했었습니다. 당시 유홍준 교수가 광화문 시대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청와대 이전을 공약을 철회하는 발표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풍수상의 불길한 점이 청와대에 있다. 이 발언을 해요. 그럼 이 발언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풍수에 대해서 많은 고려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정치권이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이렇게 과도한 정치 공세로 일관하는 것은 이제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주술 프레임이 졸렬하다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백 교수는 풍수지리학의 최고 권위자고 과거 김정숙 여사와 이재명 부부도 만난 적이 있는 인물이다. 가짜뉴스 퍼뜨리며 주술 프레임 씌우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있다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는데 김정숙 여사와 이재명 부부도 만났다고 하던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 옛날부터 기사가요. 충분히 검색해보면 다 나와 있고요. 저는 이분이 아까처럼 이게 대학 교수에다가 석박사입니다. 자꾸 이게 주술 프레임을 씌우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게 풍수지리가 제가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어떤 이게 수도를 정하거나 할 때 얼마나 이게 배산 임수라든지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우리 고유 양식본 부모님 묘소 정할 때도 풍수지리를 좀 보지 않습니까? 이게 무조건 주술입니까? 저는 이 프레임은 진짜 잘못됐고 그런데 천공은 다르단 말이에요. 그분은 이게 풍수 전문가가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근데 계속 천공으로 단정해서 마치 이게 그 주술 프레임을 가짜뉴스를 퍼뜨렸으니까 저는 엄중하게 민주당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저희 또 다른 정치권 소식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 리스크가 좀 커지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 목소리 보고 들어보시겠습니다. 위조된 장부증명서가 실제로 법원에 소송 증거로 제출되는지 모르셨나요? 부촌동 차명으로 산 혐의 인정하십니까? 법원에 장부증명서 제출할 때 사실 확인서 쓰지 않으셨나요? 설명하셨나 안 하셨나요? 자, 선거 후에 법정에서 소란이 잠깐 빚어지기도 했었는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 실명법 위반, 그래서 징역 1년. 원래 1심에서 똑같이 1년 나왔다가 맞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나서
다시 2심에서 1년 선고되고 다시 법정 구속이 된 거죠. 맞습니다. 사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최근에 이제 대법원 예규가 바뀌어가지고요. 법정 구속을 좀 지양하는 측면이 있어서 항소심에서 만약 원심 그대로 실형을 선고한다라면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좀 높아질 것이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요. 지금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이렇습니다. 문서를 위조했다라는 건데 어떤 문서를 위조했냐? 도촌동 땅과 관련해서 안모 씨라는 사업가와 상당히 오랜 기간 분쟁을 겪습니다. 관련해서 본인이 이 안모 씨를 사기죄로 고소해서 증언대에 서기도 했었어요.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그때도 사실상 위조 사실을 증언대에서 시인하기도 했었습니다. 수사는 답보 상태였죠. 이제 그 이후에 기소가 되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단순히 문서를 위조했을 뿐만 아니라 이 문서를 본인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계약금을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 관련 소송에서 나는 이 사업을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자력이 있었다, 재력이 있었다라고 재판부에 증거로 내는데 그게 또 위조된 통장 증명원이었습니다. 사실 일반인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범죄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도 상당히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아서 법정 구속하면서 실형을 선고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사실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가 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렇게 가족 또한 예외 없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 그럼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법원의 판결은 이제 신뢰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건 누구와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죄를 진 사람에게 다 해당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여기 저도 형법 책도 쓰고 제가 강의도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판결이 판결문 자체에 하더라도 이게 뭐냐 하면 위조라는 게요. 장고증명이 뭐냐면 안모 씨가 캠코에 자기가 근무도 하고 아는 사람이 많은데 캠코에 거기에 그 장고증명의 돈이 많다는 걸 보여주면 앞으로 이게 좋은 땅을 좀 소개 안 시켜주겠느냐 이래 쓰게 해줬다는 겁니다. 근데 위조할 때 행사 목적이 뚜렷하게 있어야 되는데 캠코에 땅 좋은 땅 소개받는 거는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이게 장고증명 보십시오. 바로 이게 내일 인출할 수도 있어요. 내일 인출할 수도. 이걸 보고 이게 어떻게 남한테 빌려가서 사기를 칩니까? 저는 행사 자체가 목적이 없기 때문에 말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만 더 지적하면 왜 이걸 법정 구속합니까? 지금 이게 조국 교수는 활보하고 있잖아요. 대법원까지 충분히 다투고 그때 끝나고 구속된 한명숙 총리 사건도 있고 많이 있는데 저는 이게 도망갈 염려가 있다. 재범의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 장모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리고 이게 무슨 지금 재범합니까? 저는 말이 안 되는 판결이다. 이래 봅니다. 그런데 1심과 2심에서 똑같이 유죄 판결이 났기 때문에 물론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남아 있습니다만 우린 법원의 판결을 또 존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서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하겠습니다. 예, 내년 4월 총선을 약 한 9개월 정도 앞둔 시점이죠. 여권의 텃밭 TK 지역에 친박계 인사들이 출마할지 안 할지 이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총선을 1년 앞둔 시점인 지난 4월이죠. 외부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었습니다. 보고 오시겠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네, 한 언론과 꽤 길게 예. 아주 상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나서지 않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뭐 억측도 생기고 이제 뭐 확인되지 않은 보도들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 한 것 같은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 건강설이 있었는데 체력이 떨어진 것 외에는 뭐 연세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건강하다. 그리고 9월쯤에는 국민들께 인사를 드릴 것으로 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관계된 사람들을 접촉하고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실명을 거론하면서 김관진 전 실장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도 꾸준히 만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내용이 굉장히 긴데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내년 총선에서의 공천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이제 친박들이 올라올 것이냐라는 관점에 대해서 친박은 없다라는 것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정치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 어떤 친박이 어디냐 이런 환멸 같은 거를 좀 느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치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하시라.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취지로 얘기를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네, 화면에 김관진 전 장관의 모습도 보이는데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얘기가 다시 나오게 된 거는 뭐 유영하 변호사의 인터뷰도 있습니다만 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질문이 나와서 답변하는 과정에 언급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옳지 않았다고 생각하신 건가요? 헌재 결정은 제가 받아들이지만은 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만큼 뭐 큰 잘못을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자, 이민찬 부대변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만 뭐 그 정도 당할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저걸 왜 물어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김 후보자의 그 말을 정확히 보면요. 탄핵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탄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곳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이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연민이 아주 큽니다. 다만 이런 탄핵은 실제 존재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이 탄핵의 강을 넘어서 결국에는 윤석열 정부를 탄생을 시킨 거거든요. 이번 총선도 다르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이 친박 이런 프레임을 갖고 정치적으로 도전을 하시려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이번 총선은 이런 개파적인 시각보다는 개인의 역량과 지역 구도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최경환 전 장관께서 말씀하신 보수대 연합군. 이 말씀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가 다 뭉쳐서 총선을 치러야지 지금 과반 의석을 할 수 있고 과반 의석을 해야지 윤석열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당연한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는 이 개개인의 출마 여부는 법적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출마는 자유지만 과연 국민의힘에서 또한 그 지역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서 변호사님, 최경환 전 장관이 이렇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렇게 만났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되게 설왕설래가 많았습니다. 뭐 저는 이제 그 김건모 노래로 치면 잘못된 만남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어떻게 보면 이준석 대표는 가장 탄핵에 앞장섰던 그때 바른당으로 갔었잖아요. 그다음에 최경환 의원에게 친박 중에 진박이라고 본인 스스로 이랬잖아요. 근데 아마 둘 다 동병상련으로 공천이 좀 어려운 이런 게 상황이다 보니까 만나서 그 힘을 좀 합치자 이런 취지 같은데 제가 보기에 과연 두 분 다 공천이 될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예, 뭐 대구 출마설이 있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총선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 있어서 또 어떻게 구도가 바뀔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8위는 야권 소식입니다. 예, 이 국회 윤리자문위가 코인 투자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이라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의 해명글도 이제 나와 있는데 뭐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이 가상화폐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뭐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충분히 소명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지는 좀 의문스럽다, 유감스럽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사과의 방점이 있는 겁니까? 유감의 방점이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유감의 방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윤리심사 자문위는 국회 윤리특위의 산하위원회 성격입니다. 거기서 최고 수준의 제명 결의를 했는데 아마 이렇게 결론을 낸 데에는 김남국 의원의 태도를 좋지 않게 본 것 같습니다. 여러 관련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김남국 의원이 아주 필요 최소한의 범위 이상은 내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은 이 자료 같은 게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 등등을 인해서 좀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긴 어려웠다.
어렵다고 했지만 판단의 주체인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서는 이건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개진하고 있지 않는 데다가 상임위 과정에서 한 200차례 또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최고 수준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낸 것 같고 앞으로 윤리특위에선 본인이 또 어떻게 김남국 의원이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제명 권고는 했습니다만 제명이 실제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의구심이 간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당장 민주당 내에서도 이 가상자산 보유한 자진 신고한 다른 의원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 또 의원직 상신의 선례를 만들 것이냐 고민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제명도 자진 사퇴도 쉽지 않다고 본다. 이 제명 사례는 1979년에 YS 김영삼 전 대통령의 사례가 유일하기 때문에 300명의 의원 중에 200명이 찬성하기란 쉽지 않을 것,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정원 논설위원, 이게 김 의원을 제외하고도 여야를 망라해서 한 10명 정도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좀 추려봤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이양수 의원, 김정재, 유경준, 이종성 의원,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김홍걸 의원하고 전영기 의원, 김상희 의원, 그다음에 시대전환의 조정원 의원, 그다음에 무소속으로 김남국, 황보승희 의원도 이렇게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저희가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만 초기 투자금이 1억인 사람도 있고요. 10억이 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얼마를 했는지는 이제 조만간 공식 발표가 나온다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최대 10억까지도 알려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권영세 전 장관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언론이 접촉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한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를 넣었다가 지금은 다 정리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중에는 지금 블록체인을 공부하던 시점에 함께 이제 한 20만 원씩 5개 샀다. 이렇게 공부를 해보려고 직접 체험했다.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임위에서만 한 200번 이상 거래를 했다. 소명이 미흡하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것과 이 블록체인 공부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산 다른 의원들의 11명의 사례까지 전부 다 일반화시키거나 썩기는 조금 어려워 보이고요. 구체적인 사안별로는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부분의 거론된 의원들이 약간을 했다, 지금 하지 않고 있다, 손해를 봤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명을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를 제출하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 탑10 다음 뉴스로 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주로 딱딱하고 무거운 정치 뉴스와 사건, 사고 소식을 많이 전달해 드렸는데 여러분들 먹고 사는 이야기, 경제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두 가지 얘기를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얘기인데요. 손석구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부동산 값이 지금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겁니까? 집값에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보는 추세적인 흐름이 그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최근 흐름을 보면 바닥을 찍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주 단위, 월 단위로 측정하는 매매 가격을 저희가 대표적으로 보는데요. 그 흐름을 보면 작년에 가팔랐던 하락세는 올해 들어와서 하락세를 점점 멈추더니 보합으로 가더니 최근 들어서 서울 지역이나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승폭을 또 확대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거든요. 또 하나 봐야 될 건 이제 매매 가격만 보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거래량이 어느 정도 수반이 돼야 되는데 거래량도 2분기 들어서 확연히 늘어나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희가 보는 게 서울 지역의 아파트 매매 계약 건수를 보거든요. 이게 많이 나올 때는 월 평균 10,000건 이상도 나오는데 사실 작년에 금리 상승기에는 1,000건 밑을 밑돌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수천 건대로 다시 올라서더니 지난달 흐름은 3,000건 이상을 또 기록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측면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집값이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집을 사는 성향도 더 강해지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통계를 보면 주택가격 전망지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기준선이 100입니다. 늘 100을 밑돌았었는데 최근 수치에서 처음으로 100을 딱 기록했습니다. 이 얘기는 1년 뒤에 집값이 오를 거야라고 보는 기대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보통은요, 이게 대출 금리가 떨어진다거나 또 대출을 좀 쉽게 받을 수 있으면 대출을 빌려서 집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아직도 기준금리는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대출도 받기 쉬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걸 따지면 아직 집값이 바닥에 왔다라고 추정하기에는 너무 이른 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금리와 집값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역의 상관관계로 보죠. 금리가 높으면 주택을 매수하는 데 있어서 가격적인 비용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집값을 억제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한다라고 봅니다. 그럼 지금 금리 수준이 과연 감당할 만한 금리 수준이냐 그걸 봐야 되겠죠. 예. 이달 들어 우리가 집을 살 때 많이 대출을 받는 게 주담대, 주택담보대출인데 주담대 금리가 이달 들어서 6%를 지금 상단이 넘어섰습니다. 이게 올해 3월, 4월만 해도요 3%대까지 떨어졌었거든요. 6%대까지 다시 올라갔다라고 하면 2배가 금리 부담이 올라갔기 그렇죠. 때문에 상당히 버거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람들이 금리 수준을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걸 봐야 되는데 비교 기준을 이렇게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4월, 5월, 6월에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석 달 연속 증가를 했고요. 그 대부분이 주택담보대출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금리 수준이 3에서 4%였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의 금리 수준은 사람들이 판단했었을 때 감당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거고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금리는 6%대를 다시 초과했으니까 이제 그러면 금리 수준이 다시 부담스러워질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의 변수는 정책적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금리 부담이 낮아져서 주택을 사기가 훨씬 더 수월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동시에 정부가 대출 규제를 완화해줬다든지 세액 부담을 또 완화해준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한국은행이 가계대출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정부도 심각하게 바라본다면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올려서 다시 유동성을 억제할 수 있겠고요. 정부 같은 경우는 대출 규제 완화했던 걸 다시 조이는 방향으로 정책적 방향을 바꿀 수 있겠죠. 그럼 또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뭐 경제라는 걸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아직까지 모든 건 확정적이지 않고요. 조심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주가가 스물스물 이렇게 올라가는 분위기가 관측이 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주식 시장도 비슷합니다. 에코프라는 주가가 있는데 제가 들어는 봤습니다. 배터리 관련 업체라는 걸. 네. 지금 114만 3천 원까지 7월 19일 종가로 올라갔는데 이게 100만 원 넘는 뭐 유일한 주식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까?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이렇게 비쌀 수 있는 겁니까? 네. 이게 이제 그 거래량 그 퍼센테이지로 따져 보니까요. 정확하게 1016%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7개월도 안 되는 사이에 이렇게 오른 거예요. 10배라는 거 아니에요? 네,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즘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에코프로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저는 못 가진 자입니다. 네, 저도 못 가진 자인데요. 에코프로가 뭐길래 이렇게 많이 올랐냐라고 본다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2차 전지 강국인 건 아실 겁니다. 2차 전지 안에 양극재라는 핵심 소재가 들어가는데 이 핵심 소재를 만드는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는 지주회사가 바로 에코프로가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적정 주가를 따질 때 기업의 순이익이나 순자산을 현재 주가와 비교를 하는데 이제 에코프로의 경우는 너무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비교 잣대를 대는 것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폭등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에코프로 등등의 여파로 주식시장도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긴 한데요. 미국도 그렇습니다만 과연 우리가 경기가 좋아집니까? 보통 주식시장을 미리 선반영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건 전 착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집값이 뭐 예를 들면 바닥을 찍었다 혹은 어떤 주식시장에서 특정 종목이 크게 오른다. 이게 그럼 과연 경기가 좋아졌다는 신호인가? 혹은 경기가 좋아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나? 지금의 상황은 이런 상관관계를 엮을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코스닥 시장 우리 에코프로 얘기했지만 에코프로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전체 코스닥 시장 투자자의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코스닥 시장 전체에 부는 훈풍이라고 보기 어렵고요. 집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 시장이나 철저하게 조사한 다음에 투자하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하겠습니다. 네, 10번째 주제입니다. 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 최수근 해병대 상병의 연결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태극기에 덮인 채 최상병의 관이 의장대원들에 의해 운구되고 있습니다. 이어진 동기생의 추도사 들어보시죠. 너를 군대에서 만나게 되어서 나에게는 엄청난 행운이었고 너가 못 이루는 것들까지 내가 대신 이뤄줄게. 부디 편히 쉴 수 있길 바래. 자, 진일병이 조사를 마친 뒤 유족에게 인사를 하니까 이 최상병의 어머니가 저렇게 진일병을 아들처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연결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도 이 장면에서 흐느꼈습니다. 부대에 도열한 동료 해병이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고 최상병은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영면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최상병의 부모님이요, 감사의 손편지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도와줘서 고맙고 힘내서 살아가 보겠다고요. 외동아들을 잃었는데도 아들이 사랑했던 해병대
응원한다. 부모님의 참 의연한 모습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이것과는 별개로요. 군은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하천변 수색 임무를 맡은 해병대원들에게 구명조끼 한 장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군 관계자는 제발 눈이 있으면 헬멧과 구명조끼는 물론 안전 로프까지 지급한 오른쪽 119 구조대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대민 봉사를 보내놓고 몸으로 때우라는 겁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입니다. 자, 주말 뉴스톱10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에이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